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사우디, 한국의 유전 양도 결정. 2. 천연자원의 보물이라는 나라의 충격적인 주장. 3. 인리, KF-21 필요 없다. 자체 스텔스기 공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 발전과 강력한 경제를 갖춘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큰 관심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업적과 역량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강한 인상을 줬습니다. 경제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확대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잠재력과 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에게 석유 자원 중 하나를 양도할 것이라는 선언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헌과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 강화는 양쪽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 및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또한 두 국가 모두에게 기술,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와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체 사우디가 이렇게까지 한국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한 이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는데요. 환하게 웃음 짓는 그는 상대방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사우디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쪽에서 한국과의 적극 협력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논의는 쉽게 풀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 나온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사우디 비전 2030을 실천하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다며 한국 비위를 맞췄습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반응이었죠. 20일에 일어난 한국 사우디 접견 이전 미국은 원유 증산을 위해 다급하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은 기존 일정을 정리하고 사우디로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 사우디의 비윤리적 행동을 비난하며 사우디가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조 바이든은 왕세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주먹 인사를 보이며 최대한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반응은 냉랭 그 자체였죠. 조 바이든이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과 원유 문제를 거론하며 사우디의 즉각적인 증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왕세자는 단칼에 거절하며 석유 수출 기구가 시장 논리에 따라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며 회피했죠. 미국의 요청에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였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상황이 많이 달랐기에 사우디는 이렇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원유가 급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 사우디의 석유를 탐내는 국가들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었죠. 결국 바이든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로 인해 맹비난을 받았던 바이든은 이번 빈털터리 외교 성과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의 질타와 정치인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던 조 바이든이 정치 논리에 의해 자신의 말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였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미국의 망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우디는 미국에게는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던 사우디는 그러나 한국에게는 저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입장이라는 것을 사우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게 사우디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협력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만에 붙어있는 유전을 한국에게 주기로 한 것이죠. 마니파, 매니파, 유전과 그 일대를 선뜻 내준 것이죠. 사우디의 파격적인 결정은 육아로 인해 힘든 한국에게 엄청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산유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해외 여러 곳에 유전 개발을 서두르던 한국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유전이었죠. 미국에게는 증산 거부를 말하며 냉정하게 대했지만 한국에게만 사우디가 혜택을 주면서 협력을 요구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우디와 한국이 오랜 기간 협력해온 인연 때문입니다. 과거 중동에서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뜨거운 열사의 사막 국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고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일념하에 건설 노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요. 처음 중동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구의 훌륭한 건설사들과 협력해서 이들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한국인들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공사도 한국인이 맡았다고 하면 손쉽게 해치우거나 심지어 기일보다 더 빠르게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우디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은 이 시기부터죠. 납기일을 빨리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구멍이 나지 않고 튼튼한 물건에 사우디인들은 한국인이 보여준 경이로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과거 사우디 국왕인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가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성품 질이 떨어진 이유를 거론하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 아랍 신문은 1970년대 한국 근로자가 그립다는 기사를 실을 정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영자지 아랍뉴스는 한국 근로자들을 조명하며 이들이 보여준 능력을 사우디인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근로자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관광청 주도로 1970년대 한국 건설자들을 위해 이들을 위한 특별 초청 프로그램을 고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알하산 알다바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최고 책임자는 사우디는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우디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한 그는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한국인들이 사우디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협력을 요청했죠.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한국 무기의 큰 손으로 국방에 있어서 다량의 한국 무기를 구입한 인연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사우디 국방부는 30억 리알 하나로 9,846억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맺으며 무기 수입을 단행했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우디 국방부가 굉장한 관심을 표현했던 복합대공화기 BOE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군용탄을 제조하는 풍산도 사우디 국방부와 4억 6천만 리알 하나로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방산 수출 계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죠.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한국 무기를 구입하면서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는 방산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이죠. 사우디는 한국과의 오랜 인연으로 혜택을 보았기에 주저없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게 유전을 내민 것은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외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바로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입니다.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우디는 미래에는 석유 의존 국가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미래에도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석유 의존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IT 쪽과 관련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이를 위해 신재생 IT 관광의 노하우가 있는 국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사우디 정부의 이상을 구현한 시티. 네옴시티도 사우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 투자를 하는 등 필사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입니다. 백일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명운을 건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라도 잘 못 사업을 운영하면 과거 석유가 나지 않던 사막국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길. 그는 무조건 사우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 협력국가를 찾았고 놀랍게도 협력국가에 딱 맞는 곳을 찾아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사업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소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 특히 네옴시티에도 수소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 한국 협력은 필수입니다. 과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무렵 문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한국의 수소 기술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한국은 왕세자의 2030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 외에도 관광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한국의 노하우도 사우디가 탐내는 것 중 하나인데요. 특히 K-팝을 비롯해 한류 열풍을 사우디도 잘 알고 있어서 향후 관광 사업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왕세자가 한국에 손을 벌리는 이유입니다. IT 산업 역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한국 게임 업체에 투자를 단행, 미래 게임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막대한 오일머니를 한국 게임사에 투자한 일도 있었죠.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하는 사우디의 애정 공세 덕분에 한국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유전을 손에 넣게 되어 에너지 문제에 있어 한시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니파 유전 주변에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유전이 묻혀 있다는 쉘 위 보고서가 있던 만큼
한국은 더 많은 석유를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사우디와 한국의 교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며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한국의 미래가 계속해서 창창히 빛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계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 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부터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 양에 2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브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수의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계 생일인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브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부터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브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준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준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브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이를 근대화의 상징이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종전 3부터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동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브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브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브롱 대교가 뽑혀 대림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규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계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도요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사회였고 최근에도 관광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루나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다고. 인도네시아도 스텔스기를 만들 역량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KAI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신경을 끄는 건지 대신 쫄란드와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쫄란드와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던 사천에어쇼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최초로 민간 공개되었습니다. KAI와 인접한 사천공항의 KF-21 7대의 시제기 중 3호기가 공개되었습니다. 20여 회의 시연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1호기에 이어 2터부터 6호기가 곧 시연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민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그만큼 KF-21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를 찾은 해외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시이기도 한데요. 동유럽 최대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폴란드 제수프시 대표단이 사천에어쇼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제수프시는 폴란드 항공, 군수산업의 중심지로 항공우주산업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사천에어쇼에 전시된 KF-21은 물론이고 KAI의 생산시설, 항공기 청장비 업체 등을 둘러보고 항공우주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천시와 연합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천에어쇼 전날인 19일에는 사천시와 전략적 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 논의되어 2023년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수프시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 중인 항공우주도시연합의 영국의 러쉬 무어, 캐나다의 미시 사우거와 함께 사천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도시로 초청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항공산업은 100여 년에 달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연간 1000여 명의 항공기술자들을 제수프공대와 항공기제작공정교육센터 등을 동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항공기 부품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R&D 연구소가 진출해 있으며 세계 3대 항공 엔진 기업으로 손꼽히는 프라트 앰퍼샌드 휘트니사가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KAI가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같은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수프시는 항공밸리 구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두 도시의 협력은 향후 유럽 항공기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쫄란드와의 협력은 FA-50 수출을 늘려나가길 바라는 KAI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위기 고조와 3세대 이전 항공기들이 노후화되면서 교체 시기가 다가와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2000여 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AI에서는 그중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사천에어쇼에서 폴란드 국방무관이 방문해 전시된 KF-21을 관심있게 바라보며 전투기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쫄란드로의 KF-21 수출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KF-21이 쫄란드 공군 전력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P의 경전투기와 미국에서 F-35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공군의 구성이 한국 공군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는데요. 공군의 하이미들로우 구성에서 FA-50P의 과 F-35 가로우 하이급을 도맡고 나머지 미들급 전력을 채우기 위한 전투기로 KF-21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쫄란드와의 우주항공산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KF-X 사업에서도 쫄란드와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데요. KAI에서는 FA-50 폴란드 수출이 단기적인 제품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유럽 시장을 겨냥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쫄란드의 노동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기업의 폴란드 진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쫄란드에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면서 2022년 6월 기준 약 379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인력이 7년 전부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폴란드의 노동시장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쫄란드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EU 전체 평균인 6.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폴란드로선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쫄란드 노동시장에 합류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60% 이상이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난민의 63%가 쫄란드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KF-X 사업의 기존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을 올해 지불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그 액수가 전체 미납금인 8천억 원의 1%밖에 되지 않는 85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년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460억 원으로 5%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추세면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분담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왔는데요. 돈이 없다는 나라가 유럽과 미국에선 방산 쇼핑을 이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F-15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회담에서 F-15EX 전투기 구매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도네시아의 구매를 승인했고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최대 36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분담금으로 낼 돈은 없다면서 각국 전투기들을 쇼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고 최근에는 카타르에서 퇴역하는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훈련기로 운용하기 위해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지 전투기 구입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라지 2000은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되고 2007년 단종되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물론 부품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라지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운용 유지비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술력도 빈약하여 기존의 전투기도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한 인도네시아에서 운용하겠다는 건 돈 내고 고철 더미를 사오는 짓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군대는 다국적 방산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나라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는 F-16과 Su-30, Su-33, 호크 경전투기, T-50I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라지 2000까지 추가됐습니다. 한 군대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제 전투기들이 함께 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해군과 육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각국 장비마다 규격과 부품이 다르니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 인도네시아군이 운용하는 장비가 고장 나거나 추락했다는 뉴스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와 엮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기 도입 산업을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이권 사업과 정치권의 치적 쌓기용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서보려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될 인도네시아 스텔스기의 모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쌍발 엔진에 카나드를 장착하고 스텔스 외형 설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I-22 시카탄으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참에 보라매에서 손 떼고 알아서 만들었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낸 KAI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듯 한데요. 그저 세계 항공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역량을 쌓고 KF-21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쫄란드라는 믿을만한 파트너까지 얻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이기에 국가안보가 달린 방위산업에 있어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게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